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사정이 참 딱한 경우가 많죠. 사기를 당해서, 배신을 당해서, 때로는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잃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의 가족이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빚을 열심히 갚아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파산자들은 이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재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2,400명의 파산 신청자들을 상담하면서 인생 새 출발의 길을 열어준 분이 있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변호사는 파산은 절대로 인생의 끝이 아니며 쓰러지고 무너져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왕미양 변호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파산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변호사님, 우리 왕미양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변호사 하신 지가 25년? 네, 25년 이제 26년째 올해가. 네, 근데 그 기간의 상당 기간을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개인 파산 관제인을 하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기는 파산한 분들을 2,000분 넘게 만나셨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개인 파산 관제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을 때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를 조사하고 배당해서 면제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네. 제3자 공정한 입장에서 예.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정말 파산한 분들은 사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 파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해마다 네. 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기록을 세우는 게 2020년 코로나 직후 네. 그때 가장 많았고요. 지금도 약간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난 13년을 돌아보면은 옛날에 파산하는 유형하고 요즘 파산 유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사업을 실패를 하든가 해서 과도한 빚을 갑자기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적된 소비, 계속적으로 신용관리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조금씩 채무가 누적이 되면서. 누적되어서 서서히 이제 이게 빚이 올라오는 그런 예.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파산하면 사업하다 부도나는 거 예, 예. 그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파산자들이 예, 예.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파산 절차가 궁금한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누구나 이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을 때 향후에도 이 부채 청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빚은 있긴 있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으로 일정 빚을 좀 탕감받고 그 빚을 나누어서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분할 그 상환해서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에 좀 차이가 예, 있는 예, 거네요. 예. 회생은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갚고 그렇죠. 나머지는 좀 탕감을 해주고 네. 파산은 아예 그것도 없는 아예. 거네요. 갚을 능력이 아예 없다 생각이 될 때 파산 신청을 하고 선고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파산을 하고 나면 사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용에 있어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파산 선고되면 네.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하잖아요. 네. 일정 기간 두고 이분의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그다음에 재산 상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큰 네. 문제가 없으면 면책을 받게 되면 바로 복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파산의 효과를
파산이 없었던 대로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귀 해주는 게 복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파산 선고되면은 은행도 이용 못하고 계좌 거래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권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받지 않습니까? 영향받는 직업은 있긴 있죠. 네. 공무원 생활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복권이 되면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산 자체로 인해서 취업 요건으로 엄격하게 그걸 부정 요소로 본다고 하면 채택을 안 하겠지만 네. 그걸 부정 요소로 안 보고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또 뭐 취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된 생활을 네, 할 수 네, 네. 있게끔 네. 회복하는 절차를 네, 거쳐준다. 지금 파산 상담을 13년을 하셨잖아요, 변호사님. 이 파산이라는 게 만나보시면 막 그분들 만나보시면 그 체감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개인한테, 한 가정한테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어떤 겁니까? 파산하면은 어마어마한 큰일로 생각이 되죠. 네. 파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네. 자기 모든 앞날의 생활이 다 막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파산이라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좀 썼던 것이 그걸 네. 알려주고 싶어였거든요. 네. 파산이 우리 인생의 끝이 종착지가 아니다. 실패의 종착지가 아니고 새로운 재기의 플랫폼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뭐 2,000 몇백 명의 이런 파산자들을 만나보셨으면 그중에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있죠. 만나보셨죠? 만나봤습니다. 네. 예. 어떤 경우가 있던가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재산을 약간은 은닉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채무만 탕감받으려고 네. 하시는 분, 재산은 따로 빼돌려 놓고. 예, 그런 분도 있었고 네. 또 한 유형은 어차피 능력이 없어요. 근데 네. 카드 현금 서비스 단기 신용대출 이런 걸 막 받아서 네. 쓸 만큼 쓰다가 두 손 들고 면책 신청하는 나 몰라. 나 몰라. 이제 거의 뭐 예, 예. 속된 말로 배째라. 예, 배째라는 식의 있는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혹시나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아, 그걸 또 다 찾아내시나요? 저희 네. 그 금융거래 자료 다 내고 그다음에 네. 한 5년간의 그 과거 부동산 거래는 당연히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거래 자료도 한 5년분은 다 제출하게 해서 확인한 뒤에 네. 그걸 통해서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한테 뭐 빼돌리진 네, 않았는지. 네. 그런 게 있으면 당사자로부터 그걸 인정받고 예. 일정 금액을 이 파산 재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네. 그 채무자로 하여금 그 돈을 가져오든가 그 돈을 은닉한 사람으로 예. 청구를 해서 네네. 그 돈을 회수한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죠. 네, 그게 네. 파산관제인의 역할이고 또 후자의 경우 이런 경우야말로 배째라는 식이죠. 조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냥 나 쓸 만큼 쓰고 나에게 예, 능력 예, 없어. 예,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봐줘야 돼. 이게 다 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성실한 근로소득, 네. 뭐 사업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네. 또 그 탕감받으면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거든요. 네네. 금융기관 대출인데 탕감받게 되면 이제 그 은행은 이걸 대손 처리를 해서 손해를 만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대손 처리 네.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국민들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면책이 됩니다. 제가 표현을 저희 파산관제인들 사이에서 네. 쓰는 표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어. 이게 눈에 보이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잖아요. 힘들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일일이 뭐에 썼는지 이걸 확인하기는 네, 좀 네, 어려운 좀 부분이 어렵고, 있네요. 그리고 네. 또 그게 도박으로 가지 않았고 생활비에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다 면책이 거의 됩니다. 네, 네. 그게 저희 파산관제인들 사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자. 예.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너무 힘든 사람을 내가 살게끔 해줬다고 보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얄밉죠. 도와주려고 했나 이런 경우도 얄미운 분도 있습니다. 네.
솔직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개인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서 선임을 하죠. 예,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맡게 되셨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산 관제인이 법률상의 용어로만 이렇게 존재하지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와닿는 용어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무렵에 그때 처음으로 서울회생법원, 그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 이제 회생법원으로 독립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그 회생 사건, 도산법 분야가 앞으로 많이 그 사건들이 늘어날 걸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파산관제인을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네. 공개 모집을 했고 그래서 공개 모집하는 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계시죠? 그때 제가 2010년도에 파산관제인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80명이었어요. 네네. 80명이었고 그 이듬해에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려워서인지 40명으로 줄였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13년간 할 줄을 몰랐어요, 저도. 예. 네, 좀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13년이 된 거고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파산관제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제도를 도입했다라기보다는 파산관제인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네, 이제 네. 운영을 한 거죠. 그게 전국화가 서서히 되었기 때문에 이 파산관제인이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네. 알기로 서울지방법원에 서울회생법원에도 지금 한 40여 명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산 신청한 분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쉽게 그냥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쳤는데도 거기서도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다시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미 한번 회복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 선임 없이 바로 면책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너무 명약 관화한 사건들, 네, 그런 네. 사건들. 그렇지 않고 약간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좀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거의 100% 파산 관제인 선임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다른 편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파산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폭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셨는지요? 사실 연쇄 파산 되는 염려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제가 받아서 줬어요. 제3자가. 네. 근데 이분이 뭐 얼마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갚지 못하면 또 이 대출 받아준 분도 또 넉넉한 재산이 있어서 대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분도 네. 없지만 인정상 대출을 자기가 과도하게 받아줬습니다. 근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또 그 대출 안 받아줘요. 근데 마음이 여리고 한 사람들은 또 읍소하면 그렇게 받아줬다가 그분이 대출 받아서 돈 빌려준 사람이 못 갚으면 이분도 그러니까 이제 남의 파산되고. 빚을 떠안아서 예, 예, 파산하는 경우 정말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제일 억울한 제일 경우겠어요. 예.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라는 게 젊은 20대에 네. 신용 관리 제대로 못해서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에 이르는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출 같은 거가 보면 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네.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어떤 건지 요즘 대부업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요즘 대부업이 많이 이제 투명화돼서 조금 대부업체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아직도 대부업체들이 좀 비합리적인 대부업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 개인 사채를 빌렸다가 나중에 이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 연쇄적으로 네. A 업체에서 받고 B 업체로 받고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그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니 근데 사실 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대부업체를 예, 간 예. 거고 못 빌리니까 돌려막기 한 거고 맞습니다. 그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그럼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요? 그게 바로 현명한 파산이죠. 빨리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두 네.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인데 네. 제일 처음에 제가 책
준비할 때는 파산해도 괜찮아라는 아. 책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변호사님의 경험담을 지은 책 이름이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이군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이고 처음에 제가 파산해도 괜찮아라는 표현을 쓴 게 파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와 같은 그런 돌려막기 하다가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기 전에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빨리 파산 신청해서 갱생의 기회를 갖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파산해도 괜찮아. 그렇군요. 파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5천만 원 1억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인생은 망가지는 거죠. 네. 도박이나 개인 잘못으로 파산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거 면책 대상 됩니까? 대부분은 개인 잘못에 뭐 어떤 판단을 잘못했든지 개인 잘못으로 인한 파산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도박 같은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근데 도박은 이런 빚으로 이제 사행성 채무라고 하면은 면책이 안 되는 게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도박 빚도 뭐 반복적, 누적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그렇군요. 이제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으로 한번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파산을 반복하는 분들을 보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에 2번 실패해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파산을 2번 한 사람은 못 봤어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자리도 못 구하고. 못 구하고 생활이 항상 뭐 불안전한 사람들, 네. 이분들은 거의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게 7년 되면 면책받고 7년 지나면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면책받고 5년 되면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아. 신용카드를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책받고 나서 5년 후에 나오는 신용카드가 카드를 다시 거치되는 거죠. 다시 사용하면서 힘들면 현금 서비스 받고 네. 신용대출 받고 이게 누적되면 또 2, 3천 됩니다. 네. 그때 일정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당하기 어렵죠. 그게 또 이자가 예, 또 예. 있잖아요. 이자는 상당히 계속 네. 늘어나서 아, 카드 이자가 얼마나 센데요. 예. 제 생각에는 파산을 면책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딱한 분들을 위해서 파산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일자리. 직장, 일자리, 소득, 창출. 네. 소득이 없으면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산 사건, 방금과 같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 깝깝하지 않습니까? 예. 또 카드 사용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 카드를 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례도 있거든요. 네. 좀 돈이 없으면 전략을 해야 되는데 전략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삶의 계획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여서 참 대책 없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무작정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 아래 하층민으로서 네.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낸 게 이제 생각해냈다라기보다는 논리가 네. 제가 저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된 게 그 우리 가족 열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잘난 형제, 못난 형제, 밥값 하는 형제, 아주 밥값을 못하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밥값을 하는 형제를 너 너무 뭐 이렇게 능력 없다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지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는 네. 다 그 동생 그 못난 형제 같이 돌보면서 생활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걸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사회는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런 유형을 그냥 비난만 하고 할 것인지 그게 아니고 그들도 국가에서 돌볼 수 있으면 돌봐야 된다. 그래서 네. 국가의 복지가 좀 필요하다. 네.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몰린 이 파산자들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책을 내신 거네요. 이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에 우리 사회도 한번 같이 예, 한번 예. 보듬고 가야 되지 예, 않겠는가 예. 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신 것 같아요. 우리 왕미영 변호사님은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변호사가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97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는데 본인은 법조계의 비주류 변호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비주류, 삼중 비주류. 네. 삼중 비주류가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는 비주류이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지금은 사실 여성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적은가요? 적습니다. 한 3분의 그래도 30%는 넘었는데. 근데 그때 처음 변호사가 되셨던 게 몇 년도죠? 2000년도에 2000년도. 그때는 여성 변호사 100여 명 되는 그거밖에 안 때였어요. 됐나요? 지금 와. 로스쿨 제도가 2012년도에 네네. 그때부터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해서부터 여성들이 많아졌을 뿐이고요. 네네. 또 숫자로 비주류가 되는 건 아니고 아직도 여성 변호사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업무 영역이나 활동 범위에서는 비주류인 것 같습니다. 여성은. 네. 그리고 지방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는 지방이어도 서울에서 학교 나올 수 있지만 전 지방 사람으로서 또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삼중 비주류라고 네. 불리더라고요. 아니 일단 저는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 다음부터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던가요? 조금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부족하죠. 네, 예, 네. 정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삼중 비주류의 고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주류의 고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비주류를 돕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파산 관제인으로서의 활동도 그렇고 그 성남 여성의 전화 전문위원으로 무료 상담도 네네. 하셨는데 그것도 직접 자원하셔서 그렇죠. 제가 직접 예. 찾아갔어요. 그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 가셨어요? 돈 내는 일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회비를 매월 5만 원씩 네. 제가 거의 20여 년 냈던 걸로 기억되고 5만 원씩 내고 그다음에 무료 법률로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상담 한 나절 정도 두세 네. 시간 하고 그랬는데 보람되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작년에는 이제 13대 한국 여성 변호사회 회장이 또 되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한다면 저의 장점, 저의 그 성격상 제일 잘하는 게 사람들과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여성 변호사들이 이 네트워크 형성에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여성 변호사들 자체가 너무너무 능력자들이 많거든요. 네, 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뭐 지식 뭐 이런 데도 안 빠지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저희 자체 네,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토요일이면 문화 행사를 해서 네. 뭐 무슨 둘레길 걷기 아. 이런 걸 해서 또 모집을 해서 같이 했고 또 저희가 또 신입회원, 네.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면 그 신입회원하고 기성회원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또 지난 2주 전에는 저희 체육대회를 좀 했습니다. 네. 여성 변호사들 한 100명 가까이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 간에 네, 좀 네. 힘이 되어주고 그렇죠. 지지가 되어줄 네, 수 네. 있도록 우리 하는. 자체 네트워크 네. 형성을 하는데 치중을 한 이유가 우리 여성 변호사들 내부가 결속력이 네. 단단해야 대외 활동도 잘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선배 회장님들께서 많은 일을 쌓아 오셨어요. 네. 이미 제가 여기에 그거에 치중할 수 있었던 게 이미 이 대외적인 그 활동들 뭐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 이미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었고 네. 저는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하는 걸 전제로 우리 내부 결속력을 좀 다지자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을 치중을 했는데 아직 평가는 안 나왔지만 저 스스로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네. 좀 만족합니다.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많은 후배들이 따른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25년 차 변호사, 여성 변호사들 중에서 굉장히 선배가 되셨습니다. 이제 어떤 변호사로, 어떤 선배로 남고 싶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좀 따뜻한 변호사, 네. 따뜻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후배들한테도 따뜻한 선배, 네. 또 저의 의뢰인들한테도 따뜻한 변호사, 네. 이런 걸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년간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활동하면서 2,400명의 파산 신청인들의 새 출발을 도와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세며